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몇 년간 검사의 권한에 대해 말이 많았죠. 우리나라 검사들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 권한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진 않아요. 현명한 검사가 본인의 권한을 사회의 정의를 위해 사용한다면 문제 없을지 않을까 싶네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걸까요? 제가 30대 초반의 여자 검사거든요. 대형 로펌 다니는 변호사들의 억대 연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이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을 잡아 기소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나쁜 놈들 깜빵에 쳐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도 제 권한을 사적으로 절대 이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남자와 그 집 사람들이 절 그렇게 몰아갔네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순대 팔아 절 힘들게 키워준 우리 할머니와 절 돈 없다고 개무시했거든요. 그게 죄라기보단 상견례 자리에서의 그 일을 시발점으로 남친의 집안이 몇십 년간 저지른 비리들을 까발려 콩밥 좀 먹였더랬죠. 나쁜 짓 하면 감옥 가는 게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게 사회 정이 맞는 거죠. 제가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우리 할머니에게 모욕을 주다니 지금 생각해도 분하네요. 그쪽 집안과 인연을 끄는 지금은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니 쉬는 날 데이트도 좀 하고 꽃놀이도 하고 싶네요. 저는 이 채널을 알진 못했는데 할머니께서 즐겨 들으시는 채널이 사연살롱이더라고요. 가끔 들으면 웃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할머니께서 왜 좋아하시는지 알겠더군요. 그래서 저희 인생 이야기를 사연살롱에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엄마는 탈북자 출신이셨어요. 정말 우연한 계기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하셨고 몇 번의 고비를 넘겨 결국 한국으로 오실 수 있었죠. 그러므로 한국엔 가족 친지들이 아무도 없었고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였죠. 돈이라도 좀 있었다면 뒷구멍으로 물어물어 북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도 하고 돈도 송금해주고 그럴 텐데 무일푼이니 그럴 수도 없었고요. 할머니 말에 의하면 며느리인 우리 엄마는 늘 북녘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다고 하네요. 사실 엄마에 대한 정보는 다 할머니로부터 들은 거예요. 전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제 인생의 첫 기억이 바로 엄마 아빠의 사망 당시 장면이에요. 너무 비극적이죠. 분명 그 전 기억도 있었을 텐데 엄마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그 전 기억은 다 잊혀져 버렸나 봐요. 저희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해요. 하루 종일 술 먹고 아무데나 뻗어서 자다가 동상 걸려 돌아가실 뻔한 일도 허다했다고 하네요. 그런 아빠를 친엄마인 우리 할머니도 반쯤 포기했는데 정작 와이프인 우리 엄마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 만들려 했다고 하네요. 그날도 밤 늦게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는 아빠를 찾아 나서겠다며 엄마는 집을 나섰죠. 하필 6살이었던 제가 안 자고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떼를 써서 함께 살던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하게 됐죠. 그날 술에 완전히 꽐라가 된 아빠가 대자로 뻗어 자고 있던 곳이 어디였는 줄 아세요? 바로 6차선 도로 한복판이었어요. 놀란 엄만 아빠를 끌고 오기 위해 도로 정중앙으로 달려나갔고 뒤따라오던 할머니는 인도에서 절 끌어안고 계셨죠. 제가 엄마를 따라 도로로 뛰쳐나가겠다며 마구 떼를 썼거든요. 그 순간 저 멀리에서 굉음과 함께 엄청난 크기의 트럭이
우리 엄마 아빠를 향해 돌진했어요. 트럭의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대자로 뻗어있던 저희 아빠는 깔려버렸고 저희 엄마는 붕 떴다가 쿵 하고 떨어졌죠. 그 모습을 저와 할머니는 눈앞에서 목격했고요. 그게 엄마 아빠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억이라는 사실이 너무 비극적이죠. 그 후론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진한 향냄새가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3, 4일을 내리 우시던 것만 기억나고 그 후론 전쟁 같은 일상의 시작이었죠 뭐. 저희 할머니가 디스크가 심해 오래 못 움직이시니 생활력 강한 우리 엄마가 가게를 거의 이끌었었는데 이젠 할머니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남겨진 손녀딸인 저 때문에 말이죠. 먹고 살아야 하니, 아니 6살 박이 손녀딸을 먹여 살려야 하니 할머니는 쌈짓돈을 다 털어 리어카를 장만하셨어요. 그리곤 순대를 떼어다가 푹 쪄서 리어카에 싣고 시장에서 판매하셨죠. 팔다 남아서 쉬기 직전의 순대는 모조리 저와 할머니가 먹어치웠기에 지금은 순대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질려버렸네요. 6살의 어린 나이였던 전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 늘 할머니의 순대 리어카 뒤편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책을 읽었어요. 제가 기억 안 나던 어린 시절부터 전 책 읽기를 참 좋아해서 한글도 혼자 깨우쳤다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2살 때 한글을 깨우치고 동네에 버려진 책들을 주워 읽기 시작했다고 하니 천재까진 아니어도 똘똘하긴 했나 봐요. 할머니는 그렇게 총명했던 절 참 자랑스러워 하셨죠. 누가 버린 밥상과 큰 박스를 가져오셔서 마치 강아지 집처럼 만들어 주셨고 전 그 속에 쏙 들어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곳이 쓰레기통인 줄 알고 자꾸 쓰레기를 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루는 웬 아저씨가 뜨거운 커피를 반쯤 먹다 제가 쏙 들어가 있는 박스 속으로 툭 던지더군요. 아, 뜨거! 할머니, 누가 뜨거운 종이컵을 나한테 던졌어요. 너무 뜨거워요. 아니, 다정아, 괜찮니? 어디 보자. 얼른 공동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계속 씻어보자꾸나. 너무 바쁘기도 했고 병원비도 아끼려다 보니 그냥 집에서 호랑이 연고 하나 바르고 끝났고 그때의 화상이 팔에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래도 외롭고 무서웠던 집엔 혼자 있기 싫어서 계속 순대 팔던 할머니 뒤를 쫄래쫄래 따라다녔어요. 할머니와 전 거의 분신에 가까웠죠. 지하 단칸방에 살았는데 그 방이 무서웠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1층에 살던 주인집 할아버지가 좀 음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면서 주인이랍시고 우리 집 문을 발로 쾅쾅 두드리기 일쑤였고 언젠가는 집 확인해 본다면서 무작정 들어오려고 하더군요. 어린 마음에 진짜 깡패같이 느껴지는 기분 나쁜 할배였죠. 어이 꼬맹이, 너 혼자 잘 있냐? 할아버지가 좀 들어가서 지하방 깨끗하게 잘 쓰고 있나 확인 좀 해야겠다. 어서 문 열어. 저희 할머니 이 앞 구멍가게 가셨어요.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그때 열어드릴게요. 너 혼자 있다고? 아니, 주인님 말을 하늘로 여기고 들어쳐 먹어야지. 감히 거역하는 거냐?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그때 돌아오신 할머니는 주인 할아버지한테 마구 뭐라 하셨어요. 아니, 아무리 본인 명의의 집이라고 해도 우리가 월세 내고 살고 있는 살림집을 아무 때나 함부로 쳐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썩 물러나요. 술에 잔뜩 취한 주인 할아버지는 입을 삐죽대며
본인 집으로 쓱 들어가더군요. 이러저러한 사정들 때문에 전 더 할머니 곁에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희 소신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집에 있기가 더 싫어지는 이유는 또 있었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며칠 안 돼서부터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할매요, 얼른 문 여셔. 당신 아들이 술 처먹고 도박한다고 나한테 빌려간 돈이 얼만 줄 알기나 하셔? 그거 할매가 다 갚아야 하지 않겠소? 아니, 우리 아들이 대체 얼마를 빌렸길래 이렇게 밤중에 찾아와서들 난리요. 내가 순대 팔아모은 돈으로 갚아드릴 테니 말해보세요. 자, 여기 차용증도 있다고. 눈이 있으면 액수 한번 확인해보쇼. 이게 내 전 재산인데 죽은 당신 아들이 다 털어갔다고. 에? 100만 원이나 빌려갔다고요? 우리한테 지금 현금 100만 원이 당장 없으니 나눠서 갚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장부에다 계좌번호랑 전화번호, 이름 적으면 내가 젊은이 돈 꼭 갚으리다. 우리 소녀 놀라니까 다음부턴 낮에 전화 주고 오도록 해요. 지금부터 25년 전 100만 원은 저희 할머니에겐 엄청나게 큰 액수였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꾸역꾸역 다 갚은 이후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들 동네 아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아들이 김 씨한테도 돈을 빌렸다고요? 차용증이라도 있나요? 뭐? 차용증? 그딴 거 없어. 그럼 내가 거짓부렁이라도 한단 말이오? 나한테 무려 500만 원이나 빌렸으니 얼른 갚으셔. 안 그러면 내가 매일 밤 여기 찾아와서 이 집안 다 들어 엎어버릴 테니. 동네에 소문이 났던 건지 우리 할머니한테 모르는 사람들의 빚독촉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밤에 와서 저와 할머니의 잠을 깨우고 상며 밥솥을 들어 엎기도 했답니다. 그땐 바보같이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다 우리 아빠가 진짜로 진 빚인지도 모른 채 갚아 나가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죠. 할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저에게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다정아, 안 되겠다. 이 동네에 계속 살다간 순대 팔아 모아놓은 돈 다 털리게 생겼어. 우리 서울로 몰래 도망가자. 할머니가 나중에 전학 절차는 다 밟을 테니 일단 우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그 말을 듣자마자 어린 저의 마음은 콩닥콩닥 거렸어요. 약간 두렵기도 했고 서울이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야반도주를 했어요. 옷가방 하나 딸랑 들고 밤깃자를 타고 서울로 향했죠. 아쉽지만 리어카와 순대찌는 들통은 집에 버려두고 몸만 싹 빠져나왔어요. 어차피 지하 월세집은 보증금 10만 원 뿐이었기에 그냥 포기하고 서울로 향한 거죠. 그 지하방이 진짜 귀신의 집처럼 소름 끼치게 싫고 무서웠어요. 일단 곰팡이와 바퀴벌레, 개미, 쥐의 대환장 파티였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깔끔하게 살아도 그것들이 출몰하는 걸 막을 수는 없더군요. 아토피가 심했던 저는 늘 허벅지를 벅벅 긁어서 여름에는 피부에서 누런 진물이 나올 정도였죠. 음흉한 알코올 중독 주인 아저씨와 빚쟁이들이 수시로 찾아와 깽판을 부리던 그 지하방. 지금도 그 악몽을 꿀 때면 내가 그 방에서 여전히 사는 걸로 나와요.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지옥 같던 그곳에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탔을 때 오히려 시원섭섭하더군요. 내 곁엔 든든하신 할머니가 계시니 세상 어디도 두려울 것이 없었죠.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정식 교육은 거의 못 받으셨지만 참 똑똑하셨어요.
우리는 서울로 올라와 일단 단기로 여관방에 머무르며 은행에서 대출을 약간 받아 보증금 70만 원짜리 원룸을 반월세로 계약했어요. 그리고는 다시금 리어카와 손대 들통을 구입하셨어요. 월세도 내야 하고 손녀인 절 먹여 살릴 돈은 벌어야 했으니까요. 제 앞방에서 살다가 무려 7층에 자리 잡은 원룸에서 살게 되니 너무 쾌적하기 그지없었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는 또 왜 이렇게 세련돼 보이던지요. 원룸 주인 아저씨 몰래 타고 또 타고 했죠.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이었지만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사람이 없던 곳이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하게 느껴지더군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더 이상 할머니께서 순대 파는 곳에 졸졸 따라다니지 않았고 집에서 집 청소도 하고 밥솥에 밥도 안 쳐놓는 등 제법 철이 들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집에서 혼자 할 게 없으니 주워온 밥상에서 계속 공부만 했어요. 겨울방학이 되면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학교 앞에 학생들이 버린 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이때가 기회다 싶어 집에서 커다란 자루를 가져다가 싹 다 쓸어왔어요. 학년에 상관없이 말이죠. 덕분에 초등학생 때 이미 중고등학교 과정을 홀로 마스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건 학교 선생님께 가져가 여쭤보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김영란법 덕분인지 촌지도 잘 안 받으시고 체벌도 없어졌다죠. 그런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체벌이며 촌지, 차별이 일상일 때였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생용 교과서를 들고 담임선생님께 찾아가 모르는 부분을 여쭤봤어요. 어린 맘에 저는 벌써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는 학생인 저를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평소에 정말 착한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담임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더군요. 야, 정다정. 네가 반에서 1등이면 선생님들 회식비 한 번 정도는 쏴줘야 하는 거 아냐? 니네 부모는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학교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저 할머니와 함께 사는데 시장에서 순대 파시느라 항상 바쁘셔서요. 죄송해요, 선생님. 당최 뭐가 죄송한지 전혀 이해가 안 됐지만 다짜고짜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담임 앞에서 일단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어요. 아, 맞다. 가정환경조사서에 네 할매랑 둘이 산다고 했지? 돈 한 푼 나올 구멍 없는 집안이겠구만. 아, 옆반 1등 학생은 걔네 엄마가 금은방에서 선생한테 금은보화를 바친다던데. 에휴, 이래서 잘 사는 동네에서 교사질을 해야 하는데 깝깝하네 정말. 야, 그리고 네가 아직 중학생인데 왜 어려운 고등학교 문제를 갖고 와서 난리야. 나 바쁘니까 얼른 집에나 가.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돈만 밝혀서야 되겠나 싶었죠. 너무 부조리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 죽었다니깐 차용증 없이 냅다 돈 갚으라며 찾아왔던 그 빚쟁이를 볼 때부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 부조리, 부정이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나중에 커보니 우리 사회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부조리, 부정이 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군요. 뭔가 갈증나고 답답했어요. 난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크면 꼭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빌렸는데 그 책은 학생이 알아야 할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한 책이었죠. 거기서 발견한 직업 중 검사라는 직업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니, 제 가슴에 깊이 꽂히더군요.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사해서 기소까지 하는 검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그래, 이거다. 검사가 되자. 그날부로 제 꿈은 정해졌어요. 검사가 되기 위해선 사법고시에 통과해야 한다더군요. 물론 이젠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체제로 들어왔지만 그때만 해도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연수원에서 성적 순대로 판사, 검사, 변호사 순으로 자르던 시절이었죠. 사법고시를 잘 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법학과를 진학하고 싶었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서울대 법대를 희망하게 되었어요. 수능이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하더군요. 수시라는 제도도 있었기에 수시, 정시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어서 학교 공부, 수능 다 100% 준비하자란 마음으로 공부했어요. 꿈이 정해지니 매일 학교를 다니는 자세가 달라지더군요. 학교에서 치렀던 모든 중간, 기말고사, 고등학교에 올라와선 모의고사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매달렸어요. 1등이 아닌 만점을 향해 전력 질주했어요.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내 라이벌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어제 내가 있던 공부 시간보다 1분 1초라도 늘리는 게 목표였죠. 급할 땐 안 자고 36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도 있었고 화장실 한번 안 가고 8시간씩 책상에 앞에 앉아 열공하기도 했죠. 지금 다시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땐 책에 집중했을 때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 느낌이 좋았거든요. 매일을 허덕여야 하는 지긋지긋한 가난. 할머니께서 날 위해 희생하시는데 대한 크나큰 죄책감 등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돌파구가 공부였던 것 같기도 해요. 발전적인 현실 도피였던 셈이죠. 혼자 교과서와 문제집만으론 조금 한계를 느껴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니고 싶더군요. 하지만 디스크로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순대를 팔아 우리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할머니께 차마 돈 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군요. 어쩔 수 없이 방법을 강구해야 했어요. 마침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되던 때라 친구가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면 옆에서 훔쳐보기도 했죠. 고액 과외를 받는 친구한테 제가 모르는 문제를 과외 선생님께 여쭤봐달라며 난처한 부탁을 하기도 했고요. 주변 친구들에게 참 민폐를 많이도 끼쳤네요. 정말 처절하게 공부한 결과 서울대 법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합격했어요. 서울에서 가기 제일 어렵다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고요. 뭐? 우리 강아지가 서울대 법대에 합격해? 아이고야, 부처님 하느님, 알라신 조물주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할미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허리를 부여잡고 하루 종일 서서 순대판 보람이 있구나. 이 할미, 허리가 이제 하나도 안 아픈 느낌이다. 우리 예쁜 강아지. 똑똑한 내 강아지.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저와 할머니는 원룸방에서 그날 밤을 새서 펑펑 울었어요. 오래전 돌아가신 엄마 아빠 얘기도 잔뜩 꺼내면서 말이죠. 이젠 내 세상이 펼쳐질 것만 같았어요. 서울대 법대도 합격했는데 그까지 사법고시쯤은 쉽게 붙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더군요. 서울대 법대에 갔더니 세상의 천재들을 다 모아놓은 듯 했어요. 공부 안 하고 맨날 화장하고 노는 것 같은데 책 한 번 보고 줄줄이 다 외우는 여학생을 보고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까짓 사법고시 정도야 한 1, 2년 만에 붙어버리자 라고 계획했던 수험 생활은 점점 길어졌어요. 더불어 저 또한 점점 불안해졌죠.
왜 자꾸 떨어지는 거지? 얼른 검사가 되어 돈도 벌고 내 능력고 마구 펼치고 싶은데 말이야. 이러다 고시 폐인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안했던 제 마음을 잡아줬던 사람은 서울대 법대 남자 동기였어요. 박순철이라는 친구였는데 OT 때부터 그 친구는 유독 제게 잘해주더군요. 도서관 자리도 잡아주고 말이죠. 다정아, 넌 어쩜 얼굴처럼 이름도 참 예쁘고 성격도 다정하니? 엄마 아빠가 지어주신 거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티가 난다. 잉? 우리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는 탈북자였는데 두 분 다 6살 때 교통사고로 같은 날 돌아가셨어. 그게 우리 부모님에 대한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억이야. 물론 순대 팔아 내 등록금 대주시는 우리 할머니께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 지금도. 아, 내가 괜한 말을 꺼냈구나. 미안해. 너 꿈이 검사라고 했지? 내 목표는 판사야. 마냥 돈만 버는 대형 로펌 변호사보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고 싶어. 나도 너처럼 가난하게 자라긴 마찬가지거든. 우리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데이트도 가끔 하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지 않을래? 공부에 절대 방해되지 않게 할게. 어때? 참으로 건전한 데이트 신청이죠. 늘 착하고 바른 청년이었던 순철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사귀자는 그의 멘트에 오케이 했고 그날부로 우린 서울대 법대에서 유명 CC가 되었죠. 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알바를 병행하려고 했어요. 제가 성인이 되었으니 우리 할머니를 좀 쉬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강력하게 반대하시더군요. 안 된다, 다정아. 1분 1초라도 아껴서 얼른 사법고시 통과하는 게 이 할미를 위하는 길이야. 할미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너 부족함 없이 대학 다니고 수험 생활하게 해줄 테니 돈 걱정은 말고 공부나 해라. 너 알바라도 하다 들키면 이 할미한테 혼날 줄 알아. 할머니께서 그나마 이렇게 호언장담하실 수 있었던 건 그맘때쯤 할머니의 리어카 순대가 점점 유명세를 타서 장시간이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나 할머니나 거의 돈을 안 쓰다시피 하고 살았으니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었던 거죠. 통장에 목돈이 쌓여갔고 그 액수는 어느새 할머니가 꿈에 그리던 가게를 얻을 수 있는 보증금 정도가 되었죠. 통장을 갖고 할머니는 근처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공인중개사는 마침 비어있는 가게가 있다며 임대인과 계약을 주선했죠.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신 할머니는 당장 다음 주부터 번듯한 가게에서 장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치 아이처럼 기뻐하시더군요. 저도 덩달아 기뻤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다정아, 공인중개사가 인테리어랑 싹 다 해주겠다며 내 현금을 갖고 갔는데 연락이 안 되고 사무실도 없어졌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전화번호로 연락해도 없는 번호란다. 어쩌냐 내 돈. 몇 천만 원을 건네줬는데 내 돈 갖고 튀었나 보다. 이 망할 년놈들. 아이고 내 돈. 뭐라고 할머니? 경찰서에 바로 신고할게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다 알아서 한다고는 했지만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작정하고 우리 할머니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미 잠적해버렸기에 경찰도 그들을 찾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무일푼 신세가 되었죠. 세상은 저와 할머니에게 참으로 가혹했어요. 사람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처참히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죠. 그런데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제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직후에 말이죠.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사법고시에 정말 어렵게 합격했어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처럼 할머니와 남자친구인 순철이와 기쁨을 함께했죠. 순철이도 저와 같은 차시에 합격했거든요. 하지만 서로 울고 불며 부둥켜 안고 축하했던 순간은 잠시, 한 일주일쯤 지나자 남친은 연락이 잘 안 될 정도로 차갑게 변해버렸어요. 순철아, 무슨 일 있어? 사법연수원 갈 준비하는 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순철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정아, 잘 들어. 나 다른 여자랑 손봤어. 중소화장품 기업 회장 딸인데 나보다 7살 연상이야. 30대 중반을 달려가는 나이이니 여자 쪽에선 급한가 봐. 당장 약혼부터 하고 연수원 졸업 후 결혼하자네. 집안 재산이 900억이 넘어가는데 외동딸이니 전부 상속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집 사위로 들어가면 전부 내 재산이지 뭐. 뭐라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아니, 합격한 지 일주일 만에 날 차버려? 너 돈이고 뭐고 정의로운 판사가 되고 싶다며? 그 꿈 다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된 거야? 판사 월급 알잖아. 판사 생활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럭셔리하게 살려면 처갓돈이 필요할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가난이란 정말 지긋지긋한 거잖아. 이런 기회에 신분 상승하지 않으면 또다시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 놓치고 싶지 않아. 너 진짜 속물 중에 속물이었구나. 그동안 순진한 척 고고한 척 하느라 그 시커먼 본심을 어떻게 숨기고 살았냐? 뭐 나도 너 정도 능력은 있으니 네가 딱히 아쉽진 않다만 정말 무섭다 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나쁜 새끼야. 그렇게 전화를 딱 끊고 전화번호를 지워버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이놈의 세상은 내가 심지어 죽을 똥을 싸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도 내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구나. 언제쯤 난 행복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연수원에 들어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혼자 연수원 근처를 거닐고 있었어요. 워낙 사람들이 북적여서 딱히 무섭진 않았지만 명치 끝이 아릴 만큼 외롭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제 숄더백을 확 낚아채고는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가 슝 가버리더군요. 저는 백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잡다가 그만 땅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그때 저와 가까이 있던 한 남자가 전력 질주를 해서 오토바이를 쫓아갔어요. 속으로 뭐지? 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오토바이 꽁무니까지 쫓아간 그 남자는 발로 오토바이 타이어를 뻥 찼고 그러자 날치기범이 제 가방을 던져버리고는 더 빨리 질주해서 도망가버리고 말더군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죠. 빠르게 절 도와준 남자에게 쫓아가 연신 감사의 절을 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다치면 어쩌시려고 그랬어요? 괜찮으세요? 당장 경찰 부를게요. 지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왕년에 100m 달리기 선수여서 더 빨리 쫓아갈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전 괜찮습니다. 가방이라도 되찾으셔서 다행이네요. 참, 요즘 세상에 퍽치기도 다 있네요. 제 가방 속 지갑에 딸랑 3,000원이 전부인데 대체 뭘 훔쳐가려고 한 거지? 크리스마스 이브라 흥분했나? 여튼 미친놈이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을 참 재밌게 하시네요. 저쪽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어도 될까요? 오랜만에 뛰었더니 힘드네요. 그렇게 저와 그 슈퍼맨 같던 남자는 공원 한켠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뚝뚝한 성격인 저와는 다르게 그 남자는 제잘제잘 얘기도 참으로 맛깔나게 잘하더군요.
푹 빠져서 듣고 있었는데 한 3시간 동안 그 남자가 살아온 인생이며 가정 환경까지 다 알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흥미로운 감정이었죠. 김민기, 이 남자는 저와 동갑으로 화학회사를 운영하는 집안 외동아들이더군요. 어렸을 적 마라톤 선수 생활을 잠깐 한 적도 단순 취미였고요. 여튼 저와는 180도 다르게 부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위화감 없이 참 털털한 사람이었죠. 저 민기 씨,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3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민기 씨의 살아온 이력을 다 듣게 되었네요. 아, 죄송해요. 제가 말이 좀 많은 남자여서 실례를 범했네요. 다정 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아직 대학생인가요? 전 서울대 법학과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현재 이 근처 연수원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은 어렸을 적 돌아가셨고 할머니께서 리어카에서 순대 팔며 절 지금껏 키워주셨죠. 여튼 지금은 검사가 꿈이네요. 와, 대박 멋져요. 아니, 이 정도 미모에 공부까지 잘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서울대 법대라고요? 검사? 완전 천재 아니에요? 대박. 다정씨, 저랑 사겨요. 네? 검사랑 사귀는 게 로망이었나 보죠? 민기 씨도 부잣집 황태자면 인기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만나는 여자마자 다 사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만나는 거 말고 우리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자고요. 내가 3시간 동안 내 얘기만 주저리 한 게 아니고 다정 씨의 눈에 퐁당 빠져들었답니다. 이런 느낌 처음이네요. 누가 보면 너무 닭살스런 멘트겠지만 우리 둘은 그날 불꽃이 파박 하고 튀었던 것 같아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할 땐 손잡고 갈 만큼 삽시간에 가까워졌죠. 그날부터 커플 1일차가 되었던 건 당연했고요. 사귀다 보니 남친으로서 이 남자는 모든 게 완벽했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더군요. 저한테 너무 큰 집착을 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스토커처럼 말이죠. 어느 날은 요즘은 잘 없는 유선전화를 집에 설치해 준다더군요. 아주 비싸고 좋은 걸로 설치해 놓고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아, 나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왜 전화했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야 전화하나? 우리 헤어지고 딴 데로 안 새고 집에 잘 들어갔나? 확인차 유선전화로 한 거지 뭐. 사랑해 자기야. 그럼 씻고 이따 잠들기 전에 다시 전화할게. 공부하느라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을 때면 부재중 전화가 99통씩 와 있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사법연수원 공부에 온 힘을 쏟는 것만으로도 벅찼기에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죠. 그랬더니 대뜸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에 가서 대자로 뻗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제 생애 첫 기억인 알코올 중독 아빠의 사망 사건이 오버랩됐어요. 술에 꽐라가 되어 도로 한복판에서 대자로 뻗어 자다가 도와주려던 엄마까지 교통사고로 죽게 만든 그 사건. 그걸 현 남친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죠. 사람을 죽게 만들 순 없다는 생각에 일단 이별을 취소했어요. 알았어. 얼른 이리 돌아와. 그거 범죄야. 그 전에 차에 치여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미쳤어? 헤어지자 말 취소할게. 얼른 이리로 와. 그렇게 억지로 다시 재회하게 된 남친과 저는 몇 년을 더 사귀었고 전 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어렸을 적부터 꿈에 그리던 검사에 임용되었죠. 새내기 검사로 일하던 중 남친 부모님께서 회장으로 있는 화학회사의 비리 사건이 저희 부서로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상사분께 말씀드려 빠지게 되었지만 모든 진행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있었죠. 우려스러운 마음에
사실관계도 다 파악하고 있었고요. 남친이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예비 시댁의 일이니 걱정스러운 건 당연했죠. 그런데 제 혼을 쏙 빼놓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고 말았어요. 자꾸 복부가 아프다던 할머니께서 동네 병원을 다녀오시더니 신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신 거였어요. 뭐라고 할머니? 그게 사실이야? 안 돼. 나한텐 할머니가 전부라고.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면 진짜 난 고아라고. 다정아, 의사 말을 믿어야지 어쩌겠니.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다. 너무 슬퍼 말아라. 우리 강아지가 훌륭한 검사까지 되는 걸 보고 죽는다니. 이 할미는 더 욕심 없다. 안 돼, 할머니.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우리나라 큰 병원 다 돌아다니면서 재검 받아봅시다. 치료법이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라도 치료받자고요. 그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머니를 완치시키는 게 저의 목표였죠. 남친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는 상견례 일정 잡는 것은 뒤로 미뤘어요. 남친은 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동네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였죠. 신장에 단순히 양성종양이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 너무 다행이야. 그래도 하늘이 우릴 버리진 않았구나. 감사합니다. 검사인 내가 동네 병원 다 고발해버릴까 보다. 할머니, 사람을 갖고 논 거잖아. 저 어머니가 뭐 그따위야. 아서라, 다정아. 말기암이 아닌 게 어디니? 그냥 넘어가자꾸나. 말년에 이런 행운이 다 있구나. 이 소식을 들은 남친은 다시금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드디어 당일이 되었어요. 평소에 남친으로부터 인자한 성격에 교양과 상식을 갖춘 부모님들이라 들어서 내심 기대가 가득했죠. 대면하기 바로 전까진 말이죠. 그런데 앞불사 저의 기대는 산산조각나고 말았어요. 여태 살아오면서 그런 어른들은 처음 봤기 때문이죠. 고급 레스토랑 룸 바닥에 가래침부터 시원하게 뱉고 상견례를 시작하더이다. 아우,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가? 웬 카레가 이렇게 나와? 거기 할매랑 아가씨가 먼저 와 있었구만 그래. 가난하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지. 할매, 여지껏 순대 팔아 생활한다며? 그래서 그런가? 퇴지 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구려. 저와 할머니는 적잖이 당황했어요. 더 황당한 건 태어난 남친의 반응이었죠. 저게 과연 교양과 상식이 넘친다는 사모님의 행동이 맞나? 혼란스러울 정도였어요. 어머님,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혹시 돼지국밥이라도 드시고 오셨나 봐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께서 오시니 국밥 냄새가 나는 듯하네요. 뭐야? 너 내 뒤를 밟기라도 한 거야 뭐야? 남편이랑 돼지국밥 먹고 온 거 어떻게 알았어? 첫 만남에 예비 시모한테 냄새 난다는 둥 아주 싹수가 노랗구만. 그건 그렇고 돈도 없는 할매가 있어봤자 얘네들 결혼하는데 하등의 도움도 안 될 텐데. 뭐 손녀딸한테 물려줄 재산 한 푼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말기암 오진 받았다면서요? 차라리 오진 아니고 진짜 말기암이었으면 빨리 짐 하나 덜 걸 그랬지 뭐. 이러나 저러나 손녀딸이 검사니까 돈은 별로 못 벌어도 할매가 죄지어도 깜빵은 안 가겠네 그려?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껏 내게 부모님보다 더한 희생을 해준 하나뿐인 내 할머니한테 뭐라고? 전 눈이 돌아버렸죠.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큰 분노를 느꼈던 것 같네요. 고급 레스토랑이었기에 우리 주문 들어주러 온 직원을 내보내고 룸의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와 권력으로
그들을 차근차근 밟아주었죠. 그런 모욕을 당한 이상 남친과의 결혼 생각도 우주로 떠나버렸고 그 아줌마 아저씨는 더 이상 제게 예비 시부모가 아니었죠. 허이 아줌마, 지금 장난해? 돈 좀 있으면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난 신인검사에 불과하지만 대개 화학회사의 비리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가 많다고. 난 사적으로 검사의 권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다른 검사에게 배당된 사건의 일부이니 아주 철저한 수사를 의뢰할 순 있지. 당신의 회사에서 도극물에 가까운 화학물질을 무단 방류한 거. 일부러 불법 체류자들만 고용해서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부려먹다가 사고 나도 나 몰라라 한 거. 노동법 다 어기고 고용자 및 하청업체들한테 슈퍼 갑질한 거. 엄청난 세금 안 내려고 벌집 다 한 거. 내가 다 까발려주지. 아는 신문자 기사에게 정성스레 취합해서 드리면 친절하게 기사 써주실 테니 내일자 신문 자세히 보시라고. 어? 아, 마지막으로 돈 없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야. 니네같이 나쁜 놈들이 나쁜 방법으로 돈 벌면 안 돼. 내가 너희 회사 철저히 몰락시켜줄 거야. 대기업도 아니고 깜도 안 되는 중소기업 운영하는 주제에 사람을 깔봐? 참네.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같이 가요, 할머니. 괜히 시간 낭비했네요. 아니, 검사님. 우리 와이프 행태는 내가 사과드릴게요. 우리 회사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안 그래도 요즘 경기가 어려워 오늘 내일 하는 판이니 제발요. 네? 회장님, 와이프 관리 잘하세요. 대개 아드님도 약간 스토커 기질이 있으니 고분고분한 여자 주선해 주시고요. 난 갑니다. 그들 가족 세 사람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나가려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느려졌지만 전 다 뿌리치고 할머니와 유유히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가 없었죠. 그 후로 남친 집안 가업은 사회적으로도 사망 선고를 받았고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 결국 회장인 남친 아버지는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수십 년간 비리의 온상이었던 중소기업의 수장이었으니 깜빵행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남친의 스토커 같은 집착이 저에 대한 사랑인 줄로만 알고 결혼을 실행하려 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더군요. 해봤자 신문 한 기퉁에 나을 법한 깜냥도 안 되는 주제에 회사의 소인배 주인에게 우리 할머니를 소개시킨 자체가 제 불찰이었죠. 이젠 다 잊고 새 출발하려 합니다. 부족한 저지만 잘 살라고 응원해주세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